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저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회의론이 짙어진 가운데 정부가 환율 소방수로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적정성 논란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의 역할과 나아갈 길은 무엇일지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맘때면 수능 끝내고 용돈벌이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뛰어드는 고3 수험생들 참 많죠. 하지만 섣불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불합리한 일을 겪는 경우도 허다하다는데요.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에 이 알바 새내기들이 시급 외에도 꼭 챙겨봐야 할 것 함께 살펴보고요. 또 상담도 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수요일엔 생활 밀착형 경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하프타임 뉴스. 먼저 이 시각 주식시장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장현재 시황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뒷심 부족으로 장중 상승폭을 대거 반납했던 코스피였는데요. 지금 이 시각 움직임은 어떤가요? 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코스피가 오늘 상승폭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3,900선 돌파합니다. 현재 2% 가까이 오르면서 3,934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오늘 메이저 수급주체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됩니다. 외국인이 1,62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오늘 기관이 강한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8,141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개인만 홀로 9,903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9개 종목이 일제히 상승합니다. 딱 1개 SK 하이닉스만 약세인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M7 종목 중에 엔비디아만 하락했었는데 아하. 이 영향을 고스란히 국내 증시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제 하락 마감했던 코스닥 움직임은 어떨까요? 네, 코스닥 지수 오늘은 반등합니다. 현재 1.9% 가까이 오르면서 87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쪽에서도 메이저 수급 주체 모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이 1,060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 기관 역시도 820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1,547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10개 종목 일제히 상승부를 켰습니다. 특히 2차전지 대표주죠. 에코프로 형제가 나란히 6%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합니다.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이 20% 이상 상승하면서 수급 개선 기대가 확대되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용 배터리 분야에서 탈중국 움직임이 점차 가속화되며 국내 2차전지 업체들의 기회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고공행진하던 환율이 어제는 1,460원대로 내려왔던데요.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환율 1,465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구윤철 부총리가 환율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시장을 관리하겠다며 구두 개입에 나선 바 있는데요. 네. 현재는 환율 보합입니다. 1,465원 7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엔화와 유로화는 강세입니다. 일본 환율이 940원, 유로화 환율은 1,69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장현재 시황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하프타임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뭐 유학생이나 주재원 이런 해외 체류자들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 올랐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하실 텐데 네. 뭘 체감하세요? 이런 거. 기름값? 기름값. 맞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체감할 겁니다. 네네. 한 달 전에 비해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150원에서 200원 가량 올랐어요. 네.
지금 서울에 가장 낮은 휘발유 가격 찾아봤더니 리터당 1,700원 아래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진짜 한 달 사이에 한 달 많이 사이에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늘상 주기적으로 이제 이 환전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유학생들, 그렇죠. 부모님들, 네. 주재원들은 정말 직격탄입니다.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지금 기준 환율이 1,470원이다라고 하면 환전소에 가서 달러 바꿀 때는 1,500원 넘어가요. 아, 네.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걱정이지만 일회성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학생들은 정말 난립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환율이 1,300원대였으니까 오. 10%가량 오른 거예요. 네, 네. 근데 10%가량 올랐다는 게 거기서 학비 내야죠. 생활비 해야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학생활 뭐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10% 이상 오른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뭐, 네. 있긴 있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데는 아이고, 예. 가면 되는데 뭐 소수의 얘기고요. 네. 그래서 대학 학비가 좀 부담되니 차라리 이 기회에 좀 들어와서 군입대하라. 이제 권유하는 아이고. 이 기러기 아빠 사례도 있고요. 네. 주재원들도 비슷하거든요. 주재원은 네. 사실은 월급을 달러로 받는 게 아니라 원화로 받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 한전하다 보니까 올라가지는 않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늘 하던 외식 끊고 네. 난방비 폭탄 때문에 무서워서 좀 춥게 살고 아이고. 한국에서도 한 번도 안 해봤던 김장을 거기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환율 안정이 왜 국민 개개인한테 영향을 미치느냐. 기름값을 얘기했지만 네. 칼국수 값도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수입 물가는 전부 다 달러 주고 사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 전반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오늘 이 외환당국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간담회 열고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메시지도 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도 네. 정말로 이제 1,470원대 오르니까 구두 개입했어요. 네. 근데 구두 개입이 잘 안 먹혀. 네. 안 먹히니까 최근에 사자협의체라고 해서 예.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한국은행,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까지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네. 거기 국민연금 왜 껴? 사람들이 그렇죠. 다 의아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추측성 보도가 나온 거예요. 야,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에 동원하는 게 아니냐. 20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네. 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난 언제 받을지 모르서 지금 국민은 안 들고 싶지 않은데 네. 의무가입인데 네. 왜 국민연금까지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국내 주식 잘 투자해서 올해만 한 200조 넘게 그렇죠. 벌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환율 안정했으면 수익률 꼬꾸라지니까 그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그래서 나는 크게 많이 발표할 줄 알았어요. 시장도 먼저 선반영을 해서 네. 오늘 환율이 이제 10시부터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이전에 1,460원 아래로 잠깐 떨어졌어요. 네. 근데 지금 내용 발표한 걸 보니 해명이고 아하. 정작 환율 안정 방안이 빠져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다시 지금 1,465원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 구총리의 이제 그 기자회견 요지는 이겁니다.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건 전혀 아니다. 해명 발언이에요. 네. 지금 배나무 딸 때는 이제 각근도 좀 조심해서 메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모이지나 말지. 물론 뭐 이게 국민연금이 점점 커져가서 우리나라 GDP보다도 더 많은 거고 또 해외 자산 비중이 더 높아지게 되면 그걸 환전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긴 있죠. 예. 근데 그건 조용히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3개 정도 나올 줄 알았어요. 국민연금과의 뭐 어떤 이제 뭐 외화스와프라든가 이것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직은 얘기하지 않았고요. 예. 또 하나가 수출 기업들이 지금 대금을 달러로 갖고 있어요. 네. 이거 지금 왜냐? 야, 환율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 괜히 환전했다가 이제 손해보는 게 아니야 이런 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센티브를 줘서 환전하게 만들어서 달러를 좀 들어오게 하느냐. 또 하나가 어제는 사실 증권사 외환당국자를 또 불러서 모았어요. 네. 요지가 뭐냐. 야, 지금 봤더니 오히려 서학개미들이 더 많은 투자 미국 투자를 하고 그렇죠. 있어서 네. 이 환전 수요도 만만치 않다라는 건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그 서학개미들이 투자할 때는 오늘 주문을 받게 되면 내일 환전해요. 하루 있다가. 네. 그러니까 그걸 좀 분산시키는 방안 이런 좀 쏠림 현상을 좀 맞는 방안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전부 해명에 그쳐가지고
이게 사실은 여기서 구두 개입 플러스 이 세 가지 대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네. 네. 왜냐?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봤을 때 야, 한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환율이 너무 올라서. 환율이 아니라 네. 기준금리가 거긴 4%고 우린 2.5%고요. 네. 미국이 성장률이 2%, 우리 1%에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국에 투자해서 돈 벌 수 있다. 한국의 원화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바닥을 기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이런 이제 어떤 이 링거 효과예요. 이런 거 구두 효과를 한다든가 국민연금을 동원한다든가 뭐 수출 기업의 수출 환전 대금을 좀 유인한다든가 이런 거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체력을 더 키우기 전까지는 이게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외환 위기다, 뭐 비상 사태다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또 소식도 짚어보면요. 내년 수도권 집값이 2에서 3% 상승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수도권 집값이에요. 억 단위. 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14억, 15억 정도 되는데 네. 2에서 3% 오른다? 근데 지방은 더 떨어진답니다. 예.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정말로 지금 걱정인 게 대책 지금 3번 내놨잖아요. 네. 그렇죠. 대책 3번 내놨는데 연말에 또 공급 대책 내놓는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벌써 공급 대책의 주요 거론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서 빈공터 찾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린벨트 해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그 현 정부는 이 녹색 그린벨트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반대하는 그 해제 꼭 그 국민의 이제 어떤 녹지를 꼭 정말 최후의 보루인데 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걸 이제 훼손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이 좀 깊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내놓을 대책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내놔야 되는데 그 문제는 좀 뭐냐. 이게 지금 수도권은 공급 리스크가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악성 미분양을 어떻게 좀 해소하면서 수도권과 지방 간 극심한 양극화를 어떻게 좀 해소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이 영세 사업자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수수료를 인하해 준다는 소식인데 맞습니다. 얼마나 뭐 아낄 수 있는 건가요? 12월 2일부터입니다. 국세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수수료 부담률 카드 수수료가 종전에 0.8% 받았는데 네. 0.7%니까 0.1%포인트 낮아집니다. 예. 일시적 자금난으로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 납세자들 부담을 좀 덜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0.1% 얼마나 되겠어 하겠는데 국가적인 규모로 보게 되면 연간 한 160억 원 정도 수수료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단순히 숫자는 작아 보이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기존에는 수수료 2만 4천 원이 붙었지만 네. 앞으로는 2만 1천 원. 오. 으로 줄어듭니다. 네. 이제 국세라고 했기 때문에 뭐 부가가치세라든가 종합소득세와 같은 것들 내는 이제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오히려 이제 인하폭을 절반 50% 가까이 이제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거든요. 네. 신용카드는 0.8에서 0.4%까지, 예. 체크카드는 0.5에서 0.15%까지 대폭 인하하니까 네. 아마 이제 영세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사업하시는 분들 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국세청 홈택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요즘 뭐 20, 30대 청년들 일자리 찾기도 어렵다고 하는데 실질 임금 상승률을 봤더니요. 40, 50대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20, 30대 꿈이 나는 정규직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년 동안 청년 임금은 2.6%가 올랐습니다. 1년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오르고. 그러네요. 그런데 40대, 50대는 평균 9.6% 두 자릿수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청년 임금이 100만 원 오를 때 중장년층은 370만 원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이야. 왜 이렇게 이제 심각하냐? 네. 20, 30대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에요.
아, 그렇죠. 20, 30대는 임금 근로자의 3분의 1, 31.7%가 비정규직입니다. 네. 이게 21년 만에 가장 높아요. 그렇군요. 기업들도 신규 채용 안 합니다. 경력직 선호예요. 맞아요. 네. 그런데 40, 50대는 이미 정규직이 지위가 공고에 있어요. 거기다가 해마다 자동으로 연봉이 올라갑니다. 예. 이런 구조이다 보니까 세대 간 임금 격차가 점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청년층은 더더욱 이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의 활력이 좀 떨어지는 요인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정년 연장도 좋고 주 뭐 44.5일도 다 좋은데 네.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또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대형마트나 이커머스 이런 유통업계에서 이 배송 속도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데 편의점 업계도 이 30분 즉시 배송 내세우면서 배송 경쟁이 뛰어들었어요. 맞습니다. 왜 이렇게 속도 경쟁이 심해지나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배송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이제 배송 시장 이 규모가 2020년 3,500억 원대에서 네. 내년이면 5조 원 돌파할 그렇구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압도적인 이제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전략이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사실은 비대면 소비가 좀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재고 확인이나 이제 빠른 배송에 대한 요구가 극도로 좀 높아졌다는 거고요. 네. 세상 이제 뭐 맞벌이 하시는 분들 오전에 출근하고 오후에 집 배송하는 걸 원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이제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편의점들이 단순히 배달을 넘어서 오프라인 점포 판매 제품 전체를 온라인으로 좀 플랫폼화해서 배달 전용 상품까지 개발하면서 네.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제 통합하려는 전략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왜냐하면 오프라인 매장이 죽고 대부분 온라인 시장으로 가고 있어서 예. 이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편의점에 한 5만 개가 넘거든요. 예. 궁여지책으로 이 시장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하, 더 이상 때를 늦출 수는 없다는 어떤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프타임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양재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화도 분기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서천 공주간고속도로 공주 방면으로는 가덕터널에서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직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막혀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동도내 하이패스에서는 3차로의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고령 분기점 2차로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대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밀려 있습니다. 상주터널 3차로 주의가 필요한데요. 화물차가 고장나 있고요.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신간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한산 분기점에서 막혀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에 역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리 복지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생계급여가 다달이 분 국민연금보다 많다는 거 여러모로 셈이 맞지 않다는 지적인 건데요. 오늘 이슈톡톡에서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생계급여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수급 요건과 대상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국민연금 운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제목만 좀 보면 뭐 국민연금 납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하는 의구심이 생길만 한 게요. 77만 원 대 68만 원, 돈 한 푼 안 내 생계급여에 역전당한 국민연금 이런 제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오해 소지도 있지만 언론에서 이 문제를 좀 이슈화할 어떤 근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네, 우리 네. 국민연금이라는 게 있고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고 지금 논란이 되는 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국민연금은 최소한 자기가 근로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게 일하면서 그 월급을 10년 이상 월급에서 매달 10년 네. 이상 내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이고요. 네. 또 여기서 논란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우리나라에서 복지정책 차원에서 네.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사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서 드리는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여태까지 많은 일들을 하셨으니 대한민국 노인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무조건 전체 노인이 65세 이상이 1,000만 명이 좀 넘어가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서 70%는 무조건 세금을 걷어서 드리는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평성이나 어떤 공평성 문제가 좀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그러니까 세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급여가 올해 77만 원인데 네. 근데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받는 돈 평균 액수 이게 노령연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연금이 또 복잡한데 네. 거기에는 장애연금이라는 게 있고 또 배우자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유족이 배우자가 생존한 배우자가 받는 네네네.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뺀 나머지 이제 연금 국민연금 받는 거는 자기가 기여한 제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제도의 평균 액수가 지금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68만 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얼핏 보기에 이게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네. 상황에서 월급을 쪼개갖고 오랜 돈을 낸 시간. 사람 받는 네. 평균 액수보다 나라에서 지원해드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더 많으니 이건 뭔가 좀 문제 있지 않냐. 영어로 표현하면 something wrong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뭐 국민연금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 기간 매달 이 납부한 연금을 노후에 지급받는 거고요. 생계급여 이 지급 대상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이게 건가요? 좀 복잡합니다. 네.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선정 기준이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을 써요. 먼저 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이 제일 높은 순서부터 네. 100명까지 이렇게 순서를 매길 때 딱 줄을 쭉 세우고요. 50번째가 되는 분이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 산정 기준이 239만 2천 원입니다. 네. 그런데 생계급여는 이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239만 2천 원 곱하기 32% 하면 이제 76만 5천 4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역전이 2023년부터 되는 게 뭐냐면 예. 우리나라의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제일 높다 뭐 이런 게 속어 때마다 나오고 언론에서는 리어카 끌면서 폐지 줍는 노인들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복지를 이 정도는 해드려야 된다 어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사회적으로 뭐라 그럴까 뭐 힘을 얻었다 그럴까 그러면서 네. 올해만 이 그 기준 중위소득의 생애급여 인상률이 17만 2천 원이 올랐어요. 17만 2천 원이요? 네네. 오, 네. 네, 이게 이 수준이 그러다 네네. 보니까 굉장히 그 점프를 하니까 급격하게 네. 갑자기 하니까 올랐네요. 그 최근 1, 2년 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 국민연금은 뭐 근로기간 동안에 납부한 기간들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어떤 변동은 없을 거고 네. 일단 연금이 결정되면 그 뒤부터는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돼서 올라가는데 생계급여 기준은 어떤 사회 정책적 고려 차원에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네. 1, 2년 전부터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아하. 지금 아까 얼핏 말씀해 주신 게 전체 노인의 70%가 이 기초연금, 그건 기초연금이죠. 그럼 생계급여는 몇 퍼센트 정도 이게 이제 받으실까요? 계산하기 좀 복잡한데 그래서 제가 네. 찾아봤습니다. 예. 통계청 데이터 센터 들어가서도 봐서 그런데 네.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게 네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런데 지금 우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이 된다 그러면 네. 지금 수급자 비율이 58만 1천 원 정도 됩니다. 58만 1,000명.
58만 1천 명 전 1,00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1,000만 명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약 17.2%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뭐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아니고 네. 저 올 여름에 그 최보윤 의원께서 각종 데이터를 이렇게 국회의원이시니까 네. 확보해갖고 계산한 숫자가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7%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노인 중에서. 뭐 이 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 이렇게 생계급여 지급하는 거는 뭐 당연한 사회적 약속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이 국민연금에만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법해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저 처음부터 이제 제가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국민연금 있고 기초연금 있고 생계급여 있고 거기도 예. 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또 생계급여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 교육급여 뭐 또 뭐 복잡한 게 많아요. 예. 그런 것 다 합치면 이제 어떻게 성실히 납부한 분들이 받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굉장히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 자격을 확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 차상위 소득계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못 받지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분들.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서 10년 이상 가입해서 국민연금을 받는데 이분들은 네. 생계급여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특히 그런 고소득자들은 그렇다 뭐 치더라도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죠. 사회적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뭔가 좀 제도를 좀 세련되게 다시 재구축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회적 필요성은 대두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울타리만 살짝 넘어가면 네. 나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살짝 벗어났다고 해서 뭔가 형평성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지금 국민연금제도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국민연금제도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예. 제가 국회특위 자문위원인데요. 지금 네. 지금 우리가 이미 퇴직해서 연금 받는 분들이 한 해 70만 명에서 100만 명 태어난 세대고 요새는 25만 명도 안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어떤 사회보장 지출 부담이 굉장히 큰데 네. 이걸 그대로 방치할 경우는 뭐 어떤 재원 조달 측면에서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 형평성이나 이런 공정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좀 더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기초연금 수급자도 지금 700만 명이 네. 넘는다는데요. 이 아직 국민연금 받기까지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젊은 층 일각에서는 또 뭐 당연히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오늘 정부 정책에 안티 어떤 발언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좀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소신껏 전문가들도 발언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아까 제가 지금 1차 배움 세대나 지금 연금 수급 받는 계층들이 7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얘기를 한 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선거 때 표를 많이 받는 쪽 위주로 정책을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적게 태어나는 젊은 층들이 얘기를 해도 이게 정치권에서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그걸 상대적으로. 무시해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기초연금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해오고 있는데 15년 전부터 네.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 1,000만 명 중에서 700만 명 정도인데 네.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부부가 근로소득이 745만 원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인 기준으로는 364만 원, 부부 기준으로는 437만 원인데 네. 여기에 각종 근로소득 공제가 노인이라고 되기 때문에 해서 실제 소득보다 많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예. 이론적으로는 745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어도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요새 청년층들 굉장히 일자리 취업 빙하기 아닙니까? 어렵죠. 어렵죠. 뭐 엔잡이라고 했고 여기 알바 뛰고 네. 뭐 이렇게 비정규직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 받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은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65세 이상 나이가 들었다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70%를 여러 가지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무조건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요. 이게 네. 또 왜 문제가 되냐면 그러면서도 우리가 OECD 회원국 중에서 노인 빈곤율은 제일 높다고 항상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렇게 방치해도 되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올해만 26조 원을 씁니다. 기초연금에. 네. 그렇게 쓰고도 OECD 회원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이걸 좀 약간 안 좋은 표현을 쓰자면 n분의 1로 서로 나눠 먹고 있기 때문에 네. 취약한 빈곤 노인한테 더 가야 될 돈들이 아하. 어떤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예. 노인이라고 똑같이 좀 나눠줘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다 보니 여러 가지로 불만이 있고 특히 젊은 층에서 봤을 때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분명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 대상을 선정하는 어떤 기준이 약간 잘못됐다거나 네. 사각지대가 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없애야 된다 주장을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일부 전문가 중에서 저도 포함되고 제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고 예, 여쭤봅니다. 또 최근 언론에서는 이제 연세대 양재진 교수가 또 한 개 신문에도 났었는데 네.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적다고 너무 액수가 적다고 아까도 뭐 이렇게 지금 생계급여보다도 적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OECD 회원국이지 않습니까? 네. OECD 회원국이면 OECD 회원국들이 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하고 미국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제도가 다 소득비례연금이에요. 예. 자기 소득에 비해서 연금을 받도록 되어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국민연금에서 인정해 주는 소득이 공무원 사학연금보다 적어요. 아하. 어떤 사람이 800만 원이라 그러면 네. 650만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아하. 거기다가 또 그 소득의 절반만 인정해주고 예. 나머지는 가입자 평균 소득을 인정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소득과 굉장히 괴리가 되죠. 그렇겠네요. 네. 이게 공적용 강화라 그러면 이 틀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야.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 소득에 비해서 연금을 받게 하면 네. 중간 소득 이상 계층들이 연금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 800만 원 월급 있다 그러면 800만 원을 다 국민연 소득 인정해주면 연금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네, 네. 아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하. 이게 적게 받게 만들어 놓고서는 적게 받으니 지급률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예. 대신 그렇게 하면 중간이야 저소득층들은 연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을 지금 기초연금이라 그래서 노인들 70%한테 무작정 지급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소득층 있잖아요. 취약노인들한테 좀 더 타겟팅해서 많이 드리면 그분들도 노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대다수 OECD 회원국들은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최근 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정년 연장 논란과 관련해서요. 뭐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각각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금 뭐 집권 여당에서는 정년 연장 쪽에 굉장히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만 네. 우리 연금 제도라는 게 독일 연금 제도가 일본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일부 언론에서 잘못 알려지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정년이 60세입니다. 예. 그렇지만 65세까지는 그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도록 돼 있고 70세까지도 고용 의무 조치를 하도록 정부에서 굉장히 권고하고 강제화하고 있어요. 거의.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정년 연장은 지금 OECD 회원국 OECD 사무국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정직적이다. 연공 서열형이다. 네. 생산성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네. 자칫하면 정년 연장이 되면서 지금의 연공 서열형이 그대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젊은 층들이 지금 취업 비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요새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 5만 개를 앞으로 5년 동안 그럼 25만 개가 젊은 층들이 진입을 못 합니다. 네. 그럼 세대 간 상생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퇴직 후 재고용 뭐냐면 정년 때 월급의 70% 80%를 지급하면서 5년 동안 월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퇴직한 상태니까 청년층 두세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세대 간 상생이 가능해서 일석사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사람은 퇴직 후 재고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 연장보다는. 그게 세대 간 상생이니까요.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한 1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이제 이 환율 원달러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민연금의 힘을 좀 빌리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환율 소방수로 국민연금 끌어다 쓰는 방안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가 뭐 지금 국민연금 특위 자문위원회 재산계산에도 참여를 했습니다만 네. 이 지금 국민연금 기금 1,300조, 1,400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네. 또 우리 최근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3월 20일 날 국민연금 개정을 했지만 이게 미래 세대 부담은 더 늘어나는 어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세대 또 젊은 층 우리 사회자님 포함해서 젊은 층의 부담을 우리가 덜어주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허용하는 어떤 위험 부담 내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를 시켜야 그나마 젊은 네네. 세대 청년 세대,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 좋지 않고 국가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외국 자본도 빠져나가고 또 우리 자본시장보다는 미국 자본시장이 좋다 보니까 서학개미들이 많이 하면서 많이 외환 이게 달러는 안 들어오고 마무리해 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환율 급락하는 부분을 좀 방어해 보자 그러는데 네.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국민연금의 어떤 원칙 차원에서는 좀 좋지 않은 접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국보건사연구원 윤석명 명예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 고유어 부사 중에 여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라는 뜻인데 어떤 행동이나 일이 이미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음을 불만스럽게 여긴다든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나 일이 현재까지 계속되어 옴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쓰인 문장을 보면 부정적인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그는 여태 뭘 하느라 안 오는 걸까? 여태 그것밖에 못했니? 같이 불만스러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태와 비슷하게 쓸 수 있는 부사로 입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밑에 비읍 받침을 쓰고 두 번째 음절에 때라고 쓰는 건데요. 이 두 표현 모두 표준어입니다. 이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인 여직은 비표준어입니다. 여태와 입대와 같이 때를 나타내는 몇몇 부사 뒤에 붙어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것이 붙은 여태껏, 입대껏, 그리고 이제껏과 같은 표현은 모두 표준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직이 비표준어인 것처럼 여직껏 역시 비표준어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연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어제보다는 나아지긴 했지만 대기 정체로 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과 영남 지역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날은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3.5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낮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도 10도에 그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춘천 9도, 대전과 광주 12도, 대구 13도 등 대부분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기온이 낮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눈으로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3에서 8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내일 비구름이 지나고 나면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금요일 아침에는 오늘 아침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도,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0.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세상의 모든 정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서는 정치 국제 이슈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뉴스 하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작은 궁금증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생애 첫 아르바이트에 나설 때 주의할 것은 무엇인지, 또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로 미리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총 5분께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으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높게 평가하면서 대미투자 특별법 발의로 에이펙과 관세 협상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가 오늘도 대여투쟁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계엄 사과 요구 목소리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급등락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필요한 개입은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든 수출 기업이든 달러를 많이 보유한 경제 주체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민간 주도로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위성 13기를 태우고 내일 새벽 1시 무렵 4차 발사에 나섭니다. 9월 출생아 수가 22,36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6% 늘었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했습니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성 앱을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알림 문자로 위장해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뒤 1,0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 120억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전 10시에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한 전 총리 최후 진술과 또 특검팀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네, 저희 방송 때 전해드릴 수 있을까 했는데 특검 의견 진술이 좀 길어지면서 네. 오전 재판은 일단은 마무리가 됐고 오후 2시부터 다시 열리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특검팀이 내리는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 그렇죠. 한덕수 전 총리에게 특검팀이 구형을 하는 게 이번 처음인 거고 네. 그러면서 내란 관련 재판 중에서 이게 제일 빠르기 때문에 내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에 변론 종결되는 거는 오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재판을 오늘의 기준으로 좀 가늠해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런 거죠. 앞으로 예. 뭐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등 구형을 할 때 네. 기준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가늠 지표가 될 수 있고요. 재판부가 한 전 총리에 대해서 내년 1월 중순쯤에 1심 선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5달 만에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재판부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혐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이 가능해집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가 근래 요 며칠 재판에서 굉장히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 사후 계엄 선포문 두고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고 박물관에 두려는 목적인 줄 알았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고 예. 또 대통령실로부터 받은 문건을 파쇄한 것에 대해서 위증한 건지 특검팀이 물어봤더니 네. 여기서 위증을 시인합니다. 네. 네, 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했고요. 예. 또 본인이 그 문건 뭐 없었다 몰랐다 하지만 CCTV 영상에서 이제 문건 들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의 멘붕 상태였다. 이제 뭐 정신이 좀 붕괴된 상태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보고 듣고는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와서 인지된 상황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본인은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내란 특검팀 김건희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이에 이 부정청탁 정황을 포착했다는 소식인데 일단 지금 김건희 여사가 내란 특검 조사에 모두 불응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최근에 뭐 참고인 조사 불렀던 거 몇 번 다 거절을 했고요. 예.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특검팀이 최근에 김건희 여사에게 그 2번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했는데 네. 전부 지금 따르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특검팀이 지난해 5월에 그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비롯해서 중앙지검 지휘 라인이 갑작스럽게 교체됐었는데 이때 이 좀 이례적인 급작스러운 물갈이 인사가 단행된 배경에 예.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통해서 어떤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라는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때가 그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사를 하고 있을 때고 네. 수사 지휘팀 꾸려질 때인데 그 수사 지휘팀 전부 갑자기 좌천이 됐거든요. 예. 예. 또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그 문자를 보냈는데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메신저 대화 내용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역으로 박성재 전 장관 측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문자를 보낸 것도 있는데 네. 그게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그 수사 보고서니까 검찰한테서 법무부 장관이 보고받은 보고서예요. 근데 그거를 김건희 여사에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전달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물로만 봤을 때는 수사 대상인 영부인과 법무부 장관이 따로 수사 관련해서 자료를 주고받았다라는 게 되는 건데요.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결심하고 마음먹은 것에 대해서 이런 청탁 상황이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미 2번이나 기각이 됐어요. 그렇죠. 예, 특검팀은 추가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순직해병 특검은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네. 공수처 출범 이후에 공수처장 기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 법원행정처가 결국 경찰에 고발하는 일도 있었어요. 네. 그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루어진 적은 있지만 이렇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서는 건 극히 이례적인데요. 네.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는 그 김용현 전 장관을 변호하는 변호인 2명, 네.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의 극단적인 돌출 행동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네. 이 변호사들은 재판장의 동석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들어왔다가 재판장과 설전을 벌입니다. 네. 법정에서 두 변호사가 소리쳤고 재판장이 감치 조치를 했어요. 예. 그런데 두 사람은 감치 조치에서 풀려나고도 곧바로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이제 재판장을 비방한 거죠. 뭐 네. 욕설을 섞으면서 그리고 이 두 변호사들은 그 원래 좀 악명이 높았다고 해요. 그동안 내란 재판 과정에서 워낙에 고성을 지르거나 이유 없이 계속 기피 신청을 하고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목적은 재판 지연 목적이 제일 클 것이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또 재판이 중계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이 쇼츠를 내보낼 수 있고 또 충성층을 결집하는 그런 것들을 노리는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변호인들이 감치 명령 받고도 풀려났다는 점 두고도 또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논란인데 네. 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이름을 확인해야 돼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름을 계속 끝까지 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참 이번 내란 재판에서 국민들이 참 몰랐던 법리적인 일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건 그거죠. 그럼 앞으로 이름만 안 대고 버티면 풀려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요. 그런 사례를 보여준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해당 그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 이름 확인이고 하고 인적 사항 확인하는 거는 원래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그렇죠. 장치다. 확인하기 위한 장치. 네. 그렇기 때문에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무부는 오늘 그 감치 대상자의 신원 정보가 일부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법원 재판으로 감치 대상자가 그 정도로 특정이 됐다면 그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로도 신원 확인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렇게 감치되고 풀려나고 이런 과정에서 이 두 명의 변호인단은 도리어 공수처의 담당 재판장인 이 이진관 부장판사를 고소 고발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 이례적으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나서서 이 변호인단을 또 고발하게 되는 거고요. 이어서 서울중앙지법도 오늘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두 변호사에 대한 징계 요청에 나섰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 이번에는 국회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대장동 항소 포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재차 논의를 이어갔는데요. 뭐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네요. 네, 국정조사를 둘 다 여야 양쪽에서 하자고 했다가 여당은 법사위에서 국정조사하자. 야당은 특위를 따로 만들자라는 거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네. 또 국민의힘은 협상 결렬이 되면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라고 검토를 시사했는데 예. 내일 오전에 뭐 다시 또 여야가 만나서 논의하자 좀 이런 식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또 내일 본회의까지는 우리가 조금만 잠시 멈추자. 그러니까 양측 모두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말자. 이런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는데 논의 테이블 밖에서 좀 치열한 설전이 오갔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도 취재가 나왔는데 민주당이 좀 국정조사를 접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장동이 이제 수면 위로 오르내리는 자체로 아하. 정치적으로 이게 뭐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겠느냐. 예. 그런 판단이 작용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그 이면에 더 깊게 들여다보면 좀 민주당 당내 갈등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방향이 계속 어긋나고 이 대장동 조사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친명계하고 친문계 그 지지자들 생각도 판이하게 다르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당 민주당은 아니지만 다른 당이지만 조국 대표가 뭐 토론을 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면 이게 당 지도부 정청래 대표도 조금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이 사이에 국민의힘은 좀 무력감을 좀 느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정조사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뜻대로 안 된다. 네. 방법이 없다. 그리고 대장동을 빨리 해결하자라고 외치고는 있지만 이 대장동 얘기가 안 끝나길 바라는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아하. 네. 이 카드를 잃기 싫은 거죠. 그래서인지 오늘 또 국회 법사위에서 그 원래는 국민의힘은 특위를 따로 꾸리자라고 예. 했는데 민주당의 뜻대로 법사위에서 해도 되니까 그거 요구 수용하겠다라고 한 발 접고 또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은 이렇게 전국 순회하면서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예. 천안으로 갔고요. 네. 또 법무부 앞에선 정성호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해 이 12.3 계엄 사태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76년 동안 유지된 이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고요? 네. 정부와 국방부가 맹목적인 복종 대신에 합법적인 직무 수행을 강조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예. 대신에 그 지휘 감독에 따를 의무가 생기고 그
위법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는 거고요. 네.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어떤 인사상의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됩니다. 이게 공무원의 복종 의무라는 거 역사를 좀 보면은요. 국가공무원법 안에 들어있는 건데 네. 국가공무원법은 해방 이후에 1949년에 제정됐습니다. 근데 제정 당시에는 오히려 명령에 불복하고 이의 제기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이때는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1963년에 박정희 정부가 이걸 삭제를 합니다. 아하. 그래서 좀 오래된 법이기도 하고 어쨌든 삭제하고도 60년이 더 지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공무원 사회의 경직성을 또 강화시키기 때문에 조직 내부 위축이 심했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또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그런 효과가 있겠고요. 예. 워낙에 공무원 조직이 좀 이렇게 뭔가 막혀 있다라는 네네네. 분위기를 경직돼 주잖아요. 있고. 네. 예. 그렇지만 또 이런 것도 있죠. 반대로 부당한 명령이라는 거를 너무 주관적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아, 네.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어서 열심히 의견을 내는 거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뜻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예. 그리고 일상 행정에서 법 위반 여부를 개인이 명확히 가려내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또 지휘 체계 내부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정안에는 일단 상관의 적법한 지휘 감독권은 명확히 인정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합법적인 어떤 지시 체계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장치를 넣어두기는 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또 이게 어쨌든간 다소 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예. 다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 자사주는 그러니까 그 회사 주식을 그 회사가 다시 사서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네. 근데 그 회사가 주식을 사들이면 시장에 풀리는 주식 개수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면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준다라는 차원에서 주주 환원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취지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게 외국 기업들하고 다르게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들을 사들인 다음에 다시 그냥 팔지 않고 쌓아만 두고 있는 거죠. 아하, 네. 본래 취지대로 하려면 일정 기간은 들고 있다가 다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네. 계속 들고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1차 상법 개정안이 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담은 거고 2차 개정안 때가 집중 투표제 의무화한 그렇죠. 거고 이번이 세 번째 상법 개정이 들어가는 건데요. 네.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했고요. 또 회사 합병이나 분할 시에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합니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재무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경영상의 목적이라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았을 때 자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도 뒀습니다. 예. 지금 분위기가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고요. 재계에서는 좀 안 좋아하고 있어요. 경영권 보호와 미래 투자 여력을 해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강압적인 법률이다. 지표 관리용 개입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그 네 번째 도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어제 누리호가 조립동에서 나와서 발사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비예보가 있어서 원래 시간보다 1시간 20분 늦춰졌고요. 아, 네. 기립 작업까지 모두 마치면서 지금 누리호는 우주를 향해서 똑바로 서 있는 상태예요. 예. 이후 누리호의 엄벌리컬 케이블 연결 포함해서 네. 발사 준비 작업이 진행됐는데 이 엄빌리컬이 뭐냐면 연료랑 전력 등을 공급해주는 그러니까 누리호의 탯줄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오전까지 누리호의 발사대 설치 작업을 하고 이 큰 문제가 없다면 내일 새벽 0시 54분에서 1시 14분 사이에 발사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 날씨도 많이들 그렇죠. 생각하고 계신데 네. 그 우주센터 곳곳에
경찰과 군 인력이 배치돼서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고요. 누리호 발사대 중심으로 반경 3km 앞바다 해상과 육상 모두 통제됩니다. 예. 지금 좀 바람이 불까 봐 변수가 좀 있는데 무엇보다 야간에 발사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형 경비함정 등 27척이 안전 통제에 나서고 인근 우주전망대와 해수욕장에도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네. 이 발사 최종 시각은 오늘 저녁에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네. 내일이면 또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세모정에 물어보세요. 당신의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세모정 톡톡 상담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세모정 톡톡 상담소 수요일 코너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시간입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지난 13일에 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마치고 뭐 논술 전형도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하고요. 뭐 시험 결과 나올 때까지 수험생들 그동안 뭐 밀려둔 일도 하고 뭐 경험도 해보고 할 텐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르바이트가 되겠죠. 생애 네. 첫 아르바이트. 네. 네. 그 사실 이제 저도 예상하기로는 수능 끝나고 뭐 전형 다 끝나면 네. 그냥 쉬고 싶다는 대답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알바를 많이 하게 되면 그 알바몬이라는 구직 사이트가 있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이 수험생들의 수능 이후 계획 1위가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예, 2위가 여행이었고요. 뭐 실제 지난해에도 수능 이후 알바 지원이 45%까지 오. 급증했다고도 합니다. 네. 뭐 인기 업종은 역시나 이제 접근이 쉬운 우리 식음료 판매업이나 아니면 생산직 서비스 순이었고요. 예. 특히 이제 사무직 알바가 나오기만 하면 경쟁이 엄청 치열해지는 예, 그런 게 보인다고 합니다. 예. 사실 요즘에 이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라 어떤 커리어 확장 기회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수능이 끝난 아직 학생인 신분인 우리 청소년 이제 청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우리 근로기준법 핵심 사항하고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을 말씀드려서 그 대처 방법까지 한번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이 첫 아르바이트에 나설 때 챙겨야 할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베이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좀 궁금했던 거는 네. 이 아르바이트라는 용어가 노동법에도 진짜 존재하는 정식 용어인가요? 없어요. 아, 그렇죠. 알바하고 아르바이트 단어는 없어요. 네. 사실 이 단어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독일어라고 합니다. 네네네. 이게 본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아르바이트나 알바를 얘기할 때 임시로 하는 일만을 지칭하진 않고요. 네. 그 8시간 풀타임 근무가 아닌 단시간 근무할 때도 예, 알바라고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언제 그만둘지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짧게 일할 거라는 개념하고 그냥 뭔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일반적인 8시간 풀타임 근무가 아닌 단시간 하는 근무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어떤 불확정적인 게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짧게 일한다고 하지만은 뭔가 기간 만료일이 정해지지 않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미리 체크해야 될 포인트, 주의점들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일단 뭐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계약서는 써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계약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제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해놓기 때문에요.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부 교보해주기까지 해요. 근데 아직까지 이 계약서를
그냥 쓰고 가게에만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꼭 나눠 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분쟁이 시작되는 모습이 첫 출발점이 뭐냐면 나중에 쓰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하.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음식업이나 식업용 서비스 업종에 가면 네. 사장님들도 사실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아, 네, 일반적인 어떤 회사처럼 뭔가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쁘니까 안 바쁠 때 나중에 쓰자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일반 상식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계약서는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쓰는 게 전에 맞지만 그렇죠. 근데 이것도 분쟁이 시작되는 게 뭐냐면 정작 근로기준법에는 네. 언제 쓰라고는 얘기 안 해놓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필수적 기재 사항에 대해서 뭐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서 써라. 네. 그다음에 그걸 쓰면 함부로 교부해 줘야 된다라고까지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노동부에서는 워낙 분쟁이 많이 발생하니까 유권 해석으로 네. 예, 기록 그 써서 일하기 전에 써서 분쟁을 예방하라고까지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아직 이 어린 뭐 고3이나 수험생들이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네. 계약서 작성하시죠 이렇게 요구하기가 맞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가 뭐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곳에서는 네. 그 중요한 순간마다 녹음을 해두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는 데도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니까 가능은 하죠. 근데 또 또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매 순간마다 녹음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건 그렇죠. 어려움. 그다음에 네. 어쨌든 법에서는 그 내가 대화 상대자로 참여하면 불법은 아니지만 모든 이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해서 네. 우리가 어쨌든 감정적으로는 안 그렇죠. 좋은 건 맞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답변은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우리가 실제 알바를 했다는 거 어떻게 그 사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시키신 거 맞죠 하면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문자나 그러니까 문자나 우리가 메시지로. 많이 쓰는 뭐 그 SNS를 이용해서 네. 뭔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시간들이 확정되고 뭔가를 시켰고 하는 아하. 걸 확인 이게 증거로 남은 게 네, 있는 네, 것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네. 우리가 뭐 이 일터에서도 이렇게 정규직 또 인턴이나 뭐 수습 사원을 좀 거치기도 하고 네. 이 아르바이트 시작한 사업장에서도 뭐 며칠 수습 기간에는 좀 시급을 10% 깎는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는데 네. 수습 감액이라는 게 실제 뭐 불법이 아닌가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경우가 있어요. 아하. 이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정하고 예. 그러니까 내가 1월 1일 입사하면 그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것으로 정해놓고 네. 그 다음에 수습 3개월을 두는 경우에 3개월 동안에는 우리 최저임금의 당해년도 최저시급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수습 6개월을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6개월 내내는 안 되고요. 이 3개월 동안만 가능한 거예요. 3개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회사의 버전, 기업의 버전인 거고요. 네. 우리가 그냥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 학생들에 가면 어떤 음식점의 서비스업이나 뭔가 이런 쪽으로 가면 우리 서로 잘 모르니까 한 2주 동안은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 시급 다 못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안 돼요. 1년 이상 정하시고 뭐 2주 동안이건 3주 동안 하시면 되고요. 아하. 네, 그리고 여기서 많이 분쟁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예. 2주 동안 정하고 너 일 못하고 하면 그만둬야 된다라는 걸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수습 기간 뭐라고 알바라고 하는 거지만 네. 그럴 경우에는 우리 서로 계약 기간을 정해서 합의에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월 우리 15일 날 왔으면 11월 30일까지만 먼저 2주 계약해보고 알바더라도 나머지 해서 다시 계약해서 합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근로자 아르바이트생분도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뭔가 미리 얘기를 합의를 하고 정해두고 시작했을 맞습니다. 때.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개중에는 이렇게 자격증을 가지고요. 네. 뭐 해당 직종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네. 근데 막상 일을 하러 갔더니 뭐 서빙이라든지 네. 뭐 전단지 홍보라든지 이런 일을 시킬 때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이건 제일 이제 분쟁이 많은 또 부분인가요? 이게 네. 담당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뭐 커피 바리스타 했으면 바리스타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 말씀들이 있는데요. 네. 정말 이분이 뛰어난 그 바리스타셔서 오직 이 일이 엄청 많거나 전문적이다라고 하면 네. 그걸 사전에 약속한 대로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하던 간에 그 업무 분장은 회사의 인사권에서 영역에서 점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처음에 했다고 해서
퇴사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손님이 없을 시간에 커피를 내리지 않는 시간에 뭐 전단지 홍보나 뭐 서빙하는 것들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역시나 면접이나 채용이 확정이 됐을 때 충분한 얘기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계약서대로라면은 저녁 9시 퇴근인데 네. 이 사업주가 좀 추가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결국에는 연장 근로에 대한 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네. 그 우리는 이제 판례에 의해서는 이 동의를 그때마다 받을 필요는 없다. 대신에 포괄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놓으면 쭉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계약서의 문구에 명시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계약서에 없다. 그러면은 그때마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하. 계약서는 어떻게 되냐? 근로시간 부분에서 잘 돼 있는 계약서는 나중에 일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아하. 네, 그런 연장 문구들을 조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근로자의 이 나이에 따라서 연소 근로자로 이렇게 나뉘는 부분도 있던데. 맞습니다. 이거 네. 제가 중요한 걸 말씀 못 드릴 뻔했는데요. 네. 사실 이제 고3 수능 지난 학생들 중에서는 네. 생일이 지난 학생이 있고 안 지난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3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아직 만 18세 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 18세 미만은 연소 근로자라고 해서 하루에 7시간, 일주에 35시간밖에 일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는요. 네.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일일 1시간, 일주 5시간까지밖에 못 해요. 아하. 근데 만약에 고3 생일 수능이 끝나고 생일이 지났다고 하면 네. 만 18세이기 때문에 이 노동에서는 성인 근로자하고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네.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이 기본이고요. 예. 그다음에 일주 12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어요. 아하. 이 12시간 한도는 주 단위 한도고요. 일 단위 한도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연소 근로자라고 해서 일을 못 하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시간이 줄거나 그렇죠. 시간의 제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친권자 동의서와 그 친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돼요. 예, 이거는 물론 이제 아르바이트생이 무조건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아니고요. 사업주의 입장에서 이 계약서, 친권자 동의서, 그 증권자 확인 서류를 구비하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대개 아르바이트가 뭐 시급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일한 시간 곱하기 최저 시급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로서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점점 노동법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본적인 틀은 시급 곱하기 실근로시간, 실제 월 총 근로시간이 맞죠. 그런데 네. 여기에서 일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사전에 정했고 그다음에 그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모든 날을 개근했으면 예. 플러스 알파인 주휴수당이라는 걸 지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요 주휴수당이라는 건 사실 뭐 하루 일당으로 하루에 일금만큼 지급된다고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하게 계산하면 40시간에 비례해서 만약에 이분 20시간 일하신다고 하면 40시간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책정된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뭐 초단시간 근무자인데 이 하다 보면 근무 시간이 또 초과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때 만약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당 15시간이 초과됐다면 그러면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제가 이제 강조해 드렸던 말이 사전에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거든요. 이걸 법정용어로 올리면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초단시간 뭐 14시간 정하고 이번 주만 특별하게 손님이 있어서 2시간 더 했다고 해서 16시간이 됐다고 해서 그걸 주휴수당을 비례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걸 조금 꼼수를 부리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네. 그냥 계약서에만 14시간 정해놓고 뭐 상시적으로 매번. 17시간, 18시간 한다고 하면 요거는 나중에 근무시간 기록을 통해서 확보하고 계세요. 그러면 주휴수당 신고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아하. 네. 요즘에 이 근로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좀 애매한 상황도 벌어지는데 조금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정해진 근무 시간이 없고 자유롭게 근무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근로 시간을 어떻게 책정할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근로자도 그렇고 사용자도 그렇고 근로기준법 조항들이 양쪽을 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로 형태가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뭐 52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걸 제약을 걸어놨다거나 아니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딱 근로 시간을 정해야 됐거나 뭐 근로자는 좀 속박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이 이제 발생하는 것도 그냥 서로 자유롭고 거기에서 뭔가 정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그 서로 간의 합의가 좀 존중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까처럼 근무 시간에 출퇴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채 그 15시간이 넘는다, 넘고 네네. 안 넘고 이런 데가 있다. 예, 그러면은 예. 그냥 합리적으로 넘으면 비례해서 주고 안 넘으면 안 나가자고. 예, 요렇게 조금 정해서 서로 합의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융통성 있게 서로 어느 정도 말로 맞습니다. 융통성이 합의로. 제일 중요합니다. 이럴 때는. 네. 아,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이런 분쟁을 그러니까 좀 사전에 뭐 예방하는 게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이 추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네. 이런 단서를 기재하는 거는 불법은 아닌가요? 사실 뭐 기재해도 뭐 괜찮습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주휴수당이라는 게 법에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근로기준법은 강행 규정입니다. 양 당사자 간에 아무리 사인 받고 했다고 해서 그 조항이 그 법에서 정한 기준에 못 미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일반 분들이니까 네. 우리 서로 약속해서 하겠다고 하고 그렇죠. 서로 사인하고 일 시작하는 건데 그게 왜 법이 개입해서 그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다른 데서는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강행으로 적용시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그건 아무리 사인 받았다고 해서 안 됩니다.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요. 최저 기준선이 되는 그렇죠. 부분이니까요. 최저 기준선 임금에서는 최저 시급인 거고요. 네. 근로기준법에서는 뭐 근로조건이나 휴일, 휴가, 뭐 근로시간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르바이트도 연장 근로하거나 야간 근로하면 네. 급여나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1일 8시간 이내에서는 법내 연장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거는 벌써 한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네. 우리가 정한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다 연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들 자기가 퇴근 시간 넘어서 일하는 거는 다 연장 근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카페에서 이렇게 일을 하거나 뭐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이렇게 컵 네. 깨트리고 이런 경우가 네. 있거든요. 저도 네네, 뭐 접시 맞습니다. 깨트린 경험이 맞습니다. 있고. 네네. 그러면 그 컵값이나 접시값 급여에서 빼는 거는 또 당연한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그 당사자 간의 이제 민사적인 영역입니다. 회사의 물품에 손해를 입힌 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을 하러 왔는데 실수 한두 번을 가지고 다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게 우리네 감정이기도 해요. 네. 예, 그런데 이분이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뭔가 고의로 그러나 이런 감정이 드는가 하면 예. 사실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전액불 그 원칙이라고 있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거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컵 깼으니까 너무 많이 깼으니까 이번부터 컵 깨면 4,000원을 급여해서 공제한다. 네. 그냥 통보하고 급여에서 까버리면 전액불 금지의 원칙에 위반인 임금 체불이 돼요. 상계를 할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4,000원 깔게요 하면 예 사장님 알겠습니다 라는 예. 동의가 있어야 돼요. 이 동의 없이는 일방적인 상계는 금지돼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러면 동의하지 않고 버티는 게 가능은 한가요? 가능은 하지만 결국에는 사장님의 고용 화가 나고 결국엔 네. 할 수 있는 건 회사 측에서는 민사 소송이 있는 아이고, 거니까 네네네. 또 그걸 하기 어려운 거고 볼멘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자, 세모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은 이 아르바이트를 둘러싼 각종 분쟁과 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또 꼭 알아야 될 팁까지 살펴봤는데요.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99님, 하루 4시간 정도 집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점점 해야 하는 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인이라서 그냥 구두 계약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은 시간 베이스로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한 시간으로 연장 근로 뭔가 하지만 이런 업무 분량처럼 일이 많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질과 양에 대해서 측정하기도 어렵지만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정해놓은 건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결국에는 서로 사업 주척에서도 안 좋은 거고 이분도 계속 감내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이분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정리되는 걸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는 어떤 역할에 대한 그 정리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을까요, 미리? 그렇죠. 범위? 이제 이 그 하는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담당 업무라고까지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죠. 이제 네. 거기까지는 정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당연히 정해야 되고요. 자, 2180님.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야간 5시간 편의점 알바를 했고요. 지금 수능 치고 하루 7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고 있는데 그동안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고 또
석 달 급여가 밀려 있습니다. 네. 이거 신고가 될까요? 밀린 월급 받을 수 있을까요? 예, 하시네요. 당연히 받으셔야 됩니다. 예. 최저시급보다 적은 금액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계약서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그 책임 잘못은 사업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하기 힘드실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특별히 보호해줘야 될 대상인 거니까 네. 우리 검색창에 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라고 한번 그 검색을 하셔서 예. 전화를 하시든지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그 우리 SNS 많이 쓰시는 톡을 하시든지 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무료로 받아드립니다. 네.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근로권익센터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노무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권리를 찾는 데까지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오랜 시간 일하고 이렇게 제대로 월급도 받지 못하면 너무 억울하죠. 그리고 이거 임금은 3년치까지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소멸시효가 3년이요.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 계산해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3672님, 저희 집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이 아르바이트 시작했는데 4대 보험을 들어주셔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공제하더라고요. 국민연금 한번 내기 시작하면 일 쉬고 있을 때도 내야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아닙니다. 사실 이제 여기는 사업주가 거의 법대로 다 하고 있어서 이제 4대 보험에 들어가는데요. 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 아니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 가입자에서는 그 가게에서 들어주는 거고 일을 쉬게 되면 이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뭐 학생 신분이거나 아직까지 못 낼 상황이 되면 그 납부 예외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 보시면 됩니다. 네. 멈췄다가 나중에 또 다시 낼 수 있고.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데 뭐 군대를 간다거나 뭔가 그런 거 하면 못 내는 건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다 제도가 마련돼 있어서 꼭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4927님, 편의점 알바를 하다가 매장 진열대에 걸려 넘어지면서 늑골 골절 진단, 2주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네. 제 실수로 넘어지긴 했는데 산재보험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이 걱정 안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항상 회사에서 다쳤을 때 내가 잘못해서 다쳤는데 이 걱정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산재보험이라는 게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사보험하고 다르게 이 근로자가 다치면 일하다가 다쳤어요라는 것만 궁금해하지 그 과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매장 일하다가 걸렸으니까 그렇죠. 4일 이상 요양이 나오신 거고 당연히 산재 처리됩니다.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8590님, 식당 아르바이트 하다가 자동 식기세척기 조작을 잘못해서 고장이 났는데 이거 제가 보상해야 되나요? 하셨네요. 사실 아까도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고의로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적인 보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딱딱하게 법에서 어떻게 정해졌어요 하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뭐 보상을 청구를 해서 받으셔야 되겠죠. 예, 물어내셔야 되긴 할 거예요. 라고까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에서 자동식기 세척기 조작했다고 해서 그걸 무작정 전가하진 않거든요. 네. 조금 더 거기에 이제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빠르게 행동해 주셨으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거 식기세척기 쓸 때마다 뭐 사장님 불러서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걸 만약에 손해배상 물어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항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7099님, 2180님, 3672님, 8590님까지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세무정 톡톡 상담소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 북마크 진해 20일 이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북마크는 작가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이 만추의 비처럼 서늘하고 단단한 작가 알베르 까미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작가이고요. 네. 프랑스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957년에 역대 두 번째로 젊은 43살 나이에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거든요. 예. 대표작 이방인과 페스트를 비롯해서 최근에 젊은 독자들이 많이 읽는
결혼, 여름이라는 책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뭐 알베르 까미라고 하면 뭐 많이들 알고 계실 테고 노벨상 수상 작가이기도 하고 이 부조리의 철학을 문학으로 어떤 증명해낸 작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네, 인물인지 좀 더 맞습니다. 살펴볼까요? 알베르 까미라고 하면은 프랑스 문학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알베르 까미가 프랑스 출신이 아닙니다. 아, 네,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태어나고 자란 예. 그런 사람인데요. 네. 이제 그러면서 알제리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성장을 했던 아하. 이제 그 성장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알제리 대학, 그러니까 프랑스 중등학교에 들어갔다가 후에 알제리 대학에 들어갔다가 근데 이제 이 폐결핵이 심해지면서 학교를 중퇴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프랑스에서는 교수가 되려면 그 교수 자격 시험 같은 걸 보거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시험을 보려는 생각이었는데 폐결핵과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아하. 시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예. 네, 그런 것들이 이 알베르 까미의 초년 이야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에 건강 문제도 있고 이랬던 시기를 거쳤던 거죠. 그러면서 가정교사, 자동차 수리공, 기상청 인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1934년, 그래서 40년 이렇게 두 번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결혼제도에 반대를 했던 거죠. 알베르 까미는 또 그래서 이 결혼 생활도 초반에 굉장히 순탄하지가 않았던 아이고,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발표한 29살에 발표한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큰 주목을 받게 되면서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알베르 까미의 명성이 차근차근 쌓여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이방인이라는 작품이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작품인데 특히나 첫 문장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첫 문장 몇 개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방인 첫 문장입니다. 맞아요. 네. 정확하게는 두 문장이긴 한데 네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라고 소설이 시작합니다. 이게 들어보시면 왜 충격적이냐. 저 약간 소름 돋는데요. 네, 엄마가 죽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쿵 하는 문장인데 네, 네. 문제는 그 다음에 아니 어쩌면 어제라고 하잖아요. 예.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에 대해서 오늘인지 어젠지 기억이 안 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10년 전 뭐 오늘인지 몇 월 며칠 예, 뭐, 이런 네. 것도 아니고 오늘과 어제 사이에서 그렇죠. 헷갈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첫 문장부터 이 이야기의 화자는 예사롭지 않다라는 그렇죠.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 사람은 거기에조차 둔감한 것인가 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도입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주면서 시작한 소설 이방인 어떤 내용인지 좀 볼까요, 자세히? 주인공 메르소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이 등장을 하는데요. 알제에 있는 선박 중개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양로원에 계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통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자기 옛날 동료였던 여자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다음에 자기 아파트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이런 과정이 쭉 이어지는데 예. 보통은 이렇게 크게 상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첫 문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이렇게 크게 상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사람이 한동안은 그 애도하는 기간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평소에 하던 것도 할 수가 없고 좀 천천히 그 아픔을 사귀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죠.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랑 같은 그 이후에 살고 있는 레몽이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게 되면서 이 사람이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지고 있는 일종의 좀 복수하고 싶은 마음 같은 게 있는데 네. 그런 거 좀 같이 해볼까라는 식으로 일기투합했다가 그 끝은
이 메르소라는 주인공이 다른 사람을 권총을 쏘면서 네.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에는 두 개의 큰 죽음이 있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메르소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르소 자신이 사형을 언도받아요. 네. 이렇게 전개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죽음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인과관계를 찾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 아마 뉴스 보실 때도 그렇게 하시죠. 아, 그렇죠. 예, 이를테면은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피의자가 어떤 성장 환경을 가지고 네. 있다든가 하는 식의 이야기가 따라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마치 이 사람의 성장 배경 같은 거를 알면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듯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거기 사이에 그렇게 분명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 작품을 관통하고 있는 좀 굉장히 미묘하게 공허한 데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해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예. 까미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 어떤 걸 얘기하려고 했던 걸까요? 흔히 그 이방인이라고 하면 까미의 소설 세계를 관통하는 부조리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상을 압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이제 이 부조리라는 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인간적인 감정이라든가 사회적인 규범 같은 것과 배치되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네. 알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테면 이 책은 아까 제가 첫 문장 이야기할 때도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굉장히 짧은 문장으로 사실을 기술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고통에 젖어 있다든가 자기 감정을 드러낸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뉴스에 있는 무슨 사건 보도하는 것처럼 예, 예. 오늘 엄마가 죽었다. 아니 어쩌면 어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이 주인공의 이런 독특한 텅 빈 내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문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메르소라는 주인공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책에서 메르소가 단죄를 받는 과정을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하, 오,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앞에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우리 생각에도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선처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 여자 만나고 친구 만나고 잘만 놀던데 맞아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비정한 거지? 그러니까 살인 저지르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이력 같은 걸 같이 보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서 메르소라고 하는 독특한 등장인물만큼이나 이 사람을 둘러싼 이 사람을 판단하는 사회의 분위기 같은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어머니의 죽음과 맨 끝에 이 살인 사건을 이렇게 나란히 배치해 두고 있는데 이 두 사건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잖아요. 네. 어머니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나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사건 사고 같은 느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묵직한 운명적인 두들김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어떤 사회 규범을 요구받는가 하는 것들도 생각해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기를 그 사람마다 슬퍼하는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떤 사람은 통곡하면서 한참 동안을 그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애도하는 방식도 제각각인 거예요. 하지만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의 애도는 전자죠. 울고 통곡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그래서 장례 절차에서도 보면은 곡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네, 그 곡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이 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식인 거예요. 예. 그 규범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게 되는가 하는 것들도 여기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강렬하게 사람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게 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방인이란 작품 뭐 데뷔작이라고 본다면 알베르 까미가 자기의 작품 세계를 좀 선언하는 소설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네. 선언한다라는 게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작가의 첫 작품에 대해서 흔히들 이야기를 할 때 이 작가가 첫 작품은 그때까지 살아온 평생을 가지고 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9살 때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작품은 29년 걸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1년, 2년, 뭐 길어야 한 10년 정도가 보통 소요되는데 네. 첫 작품은 그때까지 살아온 모든 자기의 삶을 농축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작가가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들 같은 게 다 녹아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아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이 결국 우리는 왜 그랬어라고 하는 그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 우리가 그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논리정연하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부조리라고 하는 곳에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방인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작품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패스트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코로나 시기에 그야말로 재발굴되었던 책이에요. 예. 그래서 코로나 초기에 이 작품 판매가 굉장히 늘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소설 속 상황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작품은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패스트라고 하는 이제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아까 왜 사람마다 고통을 대면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작품에서는 한 작은 도시에서 이런 전염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각각의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기자는 기자의 방식으로 반응하고요. 그렇죠. 의사는 의사의 방식대로 반응을 하고 성직자는 성직자의 방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이 하나의 질병을 둘러싼 인간 군상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거대한 재난 앞에서 인간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가 실제 코로나19도 얼마 전에 겪긴 했지만 이렇게 좀 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저마다 좀 자기 밑바닥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랑베르라고 하는 기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는 여기를 빨리 빠져나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도시 자체가 봉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때 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어떤 도시가 봉쇄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봉쇄해야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국경을 건너가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이 또 있는가 하면 또 신부의 경우는 굉장히 초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렇죠. 성직자니까 지금 이 죽고 사는 것을 어느 정도는 초연한 태도를 보이고자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인물들 하나하나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 또 반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질 수 없다,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재난을 대하는 인간의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코로나19 시기에 특히 다시 한번 주목받은 계기가 된 거 아닌가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아까 말씀드린 결혼 여름 짚어보기엔 좀 부족하긴 한데 네네. 뭐 매력 포인트라고 할까요? 하나만 또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결혼 여름 같은 경우는 제목 때문인 것 같은데요. 젊은 독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가벼운 마음으로 에세이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이라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을 결혼 여름으로 해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좋겠네요. 자, 작가 알베르 까미의 작품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다희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